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현상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건설 경기가 또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 오랫동안 업계를 운영하고 계시는 수영종합건설 황성필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본인 소개 좀 부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1978년도에 건축기사 면허를 취득을 하고 약 40여 년간 현직에 종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수영종합건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이 업계 어느 정도 활동하고 계십니까? 경영자 구간을 빼고 기술자로서 근무를 한 30년 정도,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로서는 한 15년 정도 네. 예,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술사라면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술사는 아니고요. 네. 예, 건축 기술자로서 굳이 면허 등급을 따지면은 특급 기술자입니다.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분양시장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분양시장은 조금 다른 나라 시장과는 좀 특별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하나는 이제 사전 분양 제도를 취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집이 완성되기 전에 그 분양 승인 제도를 가지고 착공하기 전에 이미 분양을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제도 자체가 예. 이 경기 악화하고 영향이 있습니까? 그거하고는 오히려 경제 활성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봐지고요. 그것이 이 제도 자체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사전 분양을 했는 만큼 그 과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도 등 사고를 막기 위해서 PF 제도를 국가에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의 어떤 안전한 그 완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제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최근 분양시장 어떻습니까? 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도의 문제점이나 미비점은 없는 것 같고요. 분양시장은 지금 이제 이 건설 경기 악화, 그 다음에 인구 절벽,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분양가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분양 시장은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로 봐집니다. 그 세계 금리하고는 굉장히 영향이 없습니까? 분양 시장에 주 영향을 준 거는 금리 인상이 제일 1번으로 봐야 되겠죠. 예. 네. 그 여파로 지금 건설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 그렇습니다. 예. 향후에 이 건설 경기가 좀 어떻게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물론 처음에 건설 경기 악화를 주도한 것은 고금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금리 인하로 해서 건설 경기가 회복된다고는 바로 연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봐집니다. 그것은 이제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이미 건설 경기의 붐이 식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일으키기에는 금리 인하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또한 부산에는 인구 소멸이 전국 랭킹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또한 영향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금리 인하하고 다음으로는 고금리 영향 다음으로는 인구 소멸이 두 번째 원인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특히 그 부산은 1년에 약 한 6만 명 이상 예. 이탈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향후에 이게 아마 계속적으로 진행되리라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 생각해서는 부산의 인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다른 뭐 학자들하고는 견해가 다르고 저는 학자가 아니고 시장에서 직접 이 상황에 부딪히고 있는 주택 공급 업체의 대표로서 보는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부산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어느 한계점이 적정한 인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도 300만이 넘는 인구라면은 절대 적은 인구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네. 네. 6.25를 겪으면서 네. 부산의 도시계획 자체가 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삼북도로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지리적인 악조건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전 세계적으로 중앙아시아 쪽이나 역사 우리가 고대사를 보더라도 큰 전쟁이 오랫동안 이루어질 때 그 거점 지역으로서 큰 도시가 생성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때는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가 끝나고 안정기에 들어가면은 그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일정한 인구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산인 경우에는 6.25라는 큰 전쟁 때문에 전국의 대부분의 인구가 부산으로 몰려와서 산악지대도 점령을 하고 했습니다만은 뭐 다른 유럽의 큰 도시들처럼 전쟁이 끝나고 안정기에 들어오면은 또 안정된 모습으로 전환된 모습을 볼 수가 있듯이 부산 또한 앞으로 어느 인구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든다면 200만 명이 됐든 250만 명이 됐든 그 정도 선에서 안정이 된다면은 그 구도에 맞게 부산의 용지가 뭐 산악지역은 산악지역대로 또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다시 재편성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그 삼북도로 문화가 전쟁에 피난민이 옴으로써 삼북도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또한 그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원래는 산악지역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6.25라는 전쟁 때문에 거기에 이제 벌목을 하고 판잣집이 지어지면서 삼북도로가 형성됐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뭐 앞으로 우리 그 기후 온난화 이런 것과 관련해가 환경과 관련해서는 자연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겠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전쟁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역사적 어떤 자료로 우리가 일부는 보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이제 곧 4월이면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그러는데 예. 출마 예정자들이나 출마자들이 그 도시계획에 대한 개념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에는 이 삼북도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회의원 출마를 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들은 지금 현재 당면 과제가 나름 이제 경선에서 이기고 공천권을 얻고 또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삼북도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걸 정책 공약으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여러 인구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주제라서 그것은 정치인에게 묻는 것은 지금 현재 답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은
네.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우리나라 부산의 삼북도로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삼복도로는 그 부산광역시의 거시 도시계획에 입각해가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연환경을 좀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6.25라는 아픈 역사적, 사적이 있으면은, 그 또한, 부분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해서 다시 과거의 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국지성 호우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기사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홍수의 기준이 시간당 30mm, 시간당 30mm가 비가 온다고 봤을 때 우리가 도시 소하천의 설계를 기준을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가 내릴 때는 그 도시 소하천들이 다 범람을 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삼복도로를 만약에 자연으로 시킬 때는, 담소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도시 소하천들은 용량을 그렇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보수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서면에 있는 동천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영 쪽에 있는 수영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남구에 있는 남천이라든지, 이런 도시 소하천들을 지금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천적으로 산악지방에서 내렸던 빗물들을 담소화를 해서 비가 그치고 나면은 서서히 하류를 흘러내리는 그것이 수재도 막을 수 있고 환경도 살리는 그런 장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담수 공간에는 시민들이 친수 공간으로, 시민들의 여유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삼복도로의 판잣집이나 이런 밀집된 빈 집들은 국가가 수용해서 자연으로 전환시키고, 거기에다가 친수 공간을 만들고, 이래서 도시 인구가 어차피 줄어드는 것 같으면은 역세권으로 용적률을 좀 올려서 도시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예. 네. 이 사항은 아마 이 부산시 관계자나 또는 4월에 추마 예정자들도 좀 한 번쯤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어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정책으로 삼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정치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총선보다는 차기의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그런 정책들이 나왔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대표님,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예. 이 아파트 문화 계속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파트라는 거는 원래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문화가 전수됐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 아파트라는 것은 생겨난 그 이념 자체가 시설의 공동화, 그 다음에 운영의 공동화, 이게 주 목적으로 아파트가 생겨난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정착하게 된 것은 그쪽과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토지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도시의 용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가장 이상적인
나라의 어떤 여건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봐집니다. 이 아파트가 이 구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올바른 주거 문화인지 좀 궁금합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주택지에 가면은 쓰레기나 이런 게 이제 조금 수거라든지 재활용이라든지 분리수거나 이런 게 조금 지수가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 가면은 분리수거나 재활용이나 이런 게 거의 90% 이상 지켜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 간의 이제 커뮤니티도 좀 활성화되고 있고 해서 뭐 본래의 아파트의 취지에 조금 부합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제 부정적인 부분이라 하면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또 아래 위층 간의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이제 해결의 문제점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부산의 현황으로 봐서는 아파트의 주택 공급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봐집니다. 네. 보시면 끝으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주거 문화, 자기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은데, 좀 올바른 자기의 주거 문화 이런 데 대해서 팁을 주신다면은. 그렇습니다. 저는 뭐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에 있으면서 공급자는 수요자의 그 니즈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요자의 니즈가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는 벽식 구조라 해가지고 공간의 설계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뭐 거실이든 안방이든 주방이든 이런 뭐 현관이든 욕실이든 이거는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 공간의 디자인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고 그 니즈가 변할 때 대응할 수 없는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지어주기 때문에 수명이 50년 이상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윤석열 정부에서 30년 이상 되면은 구조 안전 진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데,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이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들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파트를 한 채를 사면은 한 500년 내지 600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자녀들이 평생을 일해 가지고 돈 벌어야 되는 이유는 없어지겠죠. 네. 집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기가 소득을 갖다가 마음껏 자기 인생을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조는 건축의 구조 때문에, 아파트의 구조 때문에 결국 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빈곤의 악순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00년, 600년 가는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아주 쉽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그것에 대한 이해나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자들도 그렇게 집을 짓지 않는 겁니다. 공급자가 그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는 사람은 소비자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 관계자들, 정치인들만 모르고 공급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주거 문화가 있습니까?
부산에만 해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가 뭐 특정해서 어느 아파트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거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우리 전문인들은 SRC라는데, SRC 구조의 벽식 구조가 아니고 라하멘이라는 구조로 격자 구조죠. 라하멘은, 히라브로 라하멘은 우리나라 말로 격자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기둥과 벌어서 그 구역대가 있고, 그 안에 유니트는 자기 라이프 스타일대로 꾸밀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네. 예. 뭐 그렇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도 안 하고, 그 라하멘 구조는 한 500년 정도 가도 뭐 결코 구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인데. 예, 재건축, 재개발 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대표님, 최근에 그 빌라를 하나 지으시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 빌라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주제를 소형 주택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 유니트가 컴팩트하고 공간이 아주 적은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지금 1인 가구, 네. 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원룸이라는 시설이 많이 공급됐는데, 인간은 그 공간의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그 어떤 정서가 결정된다고 봐집니다. 이 하드웨어가 결국은 그 소프트웨어를 지배하는 꼴이죠. 그래서 지금 정신건강 부분이나 우울증 환자 이런 게 늘어나는 것도 그 원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룸보다는 공간이 좀 넓고 뭐 2베이, 3베이 이런 공간에다가 좀 1인 가구지만도 자기가 그 공간에서 뭐 우울증으로 전환되지 않는 그 공간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은, 네. 그런, 지금 이제 기존의 원룸 구조를 투룸 구조를 탈피해서, 예. 새로운 주거 문화를 만드셨다, 이 말씀이십니까? 새로운 주거 문화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 이 가구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4인 가족으로 있다가 자녀들이 다 독립해버리고, 60대, 70대 어른들은 뭐 부부가 남거나 또 한 분 또 돌아가시면은 1인 가구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 수용소에 수용되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자그마한 자기 집 안에서 집안도 꾸미고 친구도 초대하고 또 거기서 요리도 하고 하는 밝고 좀 원룸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인 그런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라 하면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뭐 주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것은 그 사람들을 좀 더 고립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그나마 약간의 여유가 있는 1인 가구들, 이런 분들은 좀 친구도 초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설계에 역점을 뒀다고 봐집니다. 특히 여기 지금 지으신 곳이 전통시장하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페촌도 같이 형성되어 있는 특이한 도심 같은데, 망리단길을 하고도 연동되어 있고, 전통시장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독특한 그런 어떤 주거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점도 상당히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전철도 같이 연동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망미동이라는
동네는 이 기원전부터 있었던 고대 도시의 그 고대 도시라면 그때는 국가죠, 그죠? 예, 그런 이제 밀집된 취락 지구를 형성하고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소멸됐다가 다시 이제 6.25 전쟁이라는 이제 과 관련해 가지고 충무동, 수정동, 뭐 초량 일대에 밀집했던 밀도가 너무 과밀해서 점차적으로 연산동, 망미동, 그다음에 이제 재송동, 반여동, 반송까지 도시 외곽으로 이제 확장되면서 망미동 또한 최근에는 인구수가 상당히 집중된 지역이라고 봐지죠. 거기에는 이제 재래시장도 있고 단독주택 비율도 굉장히 높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이 지역은 점차 재개발 재건축으로 전환되는 지역이라고 봐지고 그 시점과 맞춰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주민들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동안에 이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를 했다고 봐집니다. 예. 예. 아마 향후에 이 새롭게 선보이는 이 주택 문화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